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국을 끓이셨을 겁니다. 저녁에 찌개를 올려놓으셨을 겁니다. 혹시 그 불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불꽃의 시작은 대한민국 땅에 없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 폭이 불과 33km인 좁은 바닷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좁디 좁은 목줄기를 통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와 세계 액화 천연가스 거래량의 약 30%가 매일같이 빠져나갑니다. 그 바닷길의 이름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며칠이 안 돼 공매 물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정유 공장이 흔들립니다. 한 달을 버티지 못하면 이 나라 경제 전체에 비상이 걸립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니 이 바닷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바닷길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높아질수록 이 해협 인근 해역은 위험해집니다. 선박들이 두려워하고 기업들이 발을 빼고 각국 정부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좁은 바닷길 앞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한복판인 2026년 4월 3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핵심 강대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핵무장 국가 유럽연합의 중심,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서울에 온 것입니다. 그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마주 앉아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함께 그 바닷길을 지킵시다. 두 나라는 그날 22년 만에 관계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포괄적 동반자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단 한 단계가 아니라 최고 단계로 곧장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날 청와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왜 22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인지, 왜 지금 이 순간 가능해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댓글에 한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 중동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세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실제로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말로만 듣던 위기감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드론이 떴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상선들이 항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계의 반응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물러서거나 앞으로 나아가거나. 물러서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중동 현지 법인의 유리창으로 내다본 거리, 풍경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은 달랐습니다. 회의실 한켠에 갈색 종이 박스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필수 인력이라는 분류를 받은 직원들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재배치된다는 공문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언론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꽉 찼던 회의실 자리가 하나씩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한 대형 에너지 그룹은 이란과 관련된 계약 이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역시 공식 발표 없이 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은 외교와 비즈니스 세계에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차례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한 주요 종합상사의 중동 담당 부서에서 내부 회람이 돌았습니다. 출장 자제 권고였습니다. 이어서 현지 파견 인력을 30% 가까이 줄이겠다는 결정이 내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일선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정세 악화라는 말이 복도에서 오갔습니다.
5년 동안 중동 현지에서 살아온 한 파견 직원은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인도의 한 민간 에너지 기업도 새로운 계약 체결을 보류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뭄바이 본사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현지 법인은 기존 계약 이행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한 곳은 예정된 정유 시설 확장 공사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정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기술적 검토가 왜 갑자기 필요해졌는지는 아무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험 시장은 가장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런던 보험 시장에서 전쟁 보험료 인상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25년 중반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전쟁 보험료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 초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뛰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그 항로를 지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문가들이 돈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운사들도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대신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희망봉 루트를 선택하는 선박이 늘었습니다. 희망봉 루트는 7일에서 10일이 더 걸립니다. 연료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화물 운임이 오릅니다. 그래도 선택하는 회사가 늘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돈으로 피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한 선박회사의 물류 담당 임원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항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잠시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가 이 바닷길 앞에서 하나씩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빠졌습니다. 보험이 올랐습니다. 선박이 우회했습니다. 비어가는 자리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국이 이 해협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립국이 아닙니다.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천연가스도 스스로 충당하지 못합니다. 원유는 100%, 가스도 대부분 외국에서 사옵니다. 그 수입처의 절반 이상이 중동입니다. 그 중동의 에너지가 한국에 오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합니다. 이걸 우리 몸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대동맥이 있습니다. 그 대동맥이 막히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춥니다. 호르무즈는 한국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그 대동맥에 이상이 생기면 한국 경제도 차례로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이 해협의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수치를 보겠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는 약 300만 배럴에서 320만 배럴 수준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이것이 하루라도 끊기면 국내 정유 공장이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정유 공장이 멈추면 휘발유, 경유, 항공유 생산이 줄어듭니다. 주유소 재고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주유소가 비면 다음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트럭이 멈추고 배달이 끊기고 물류가 마비됩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십니까? 평소 3일치 재고가 돌아갑니다. 물류가 사흘 멈추면 진열대가 빕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수치입니다. 한국의 정부 비축유는 약 1억 배럴,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약 121치입니다. 민간 재고까지 더하면 약 210일 이상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숫자만 보면 여유 있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소비 속도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다른 공급선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97일이 지나도 해협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펜 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멈춰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수치, 이것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생산하는 전력의 약 32%를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합니다. 2025년 말 한국 수력 원자력 공식 집계 수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에서 옵니다. 완전히 다른 공급망, 완전히 다른 항로입니다.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2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대는 주유소에 한 달에 2번씩 들러야 하는 일반 자동차입니다. 한 대는 한 번 충전하면 18개월을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폭등하거나 주유소가 아예 문을 닫아도 2번째 자동차는 계속 달립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돌아갑니다. 공장이 돌고 병원 응급실이 켜지고 지하철이 운행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을수록 원자력 비중이 높은 나라가 더 유리한 고지에 섭니다. 이것이 원자력이 한국에게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핵심 무기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함께 보장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 혼자 이 해협에서 발언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이고 연료 공급망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릴수록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라늄 농축과 연료 가공 기술을 가진 나라와 깊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세계에 몇 나라나 됩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중동 인근에 실질적인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할 의사가 있는 나라. 그 조건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세계의 손에 꼽힙니다. 프랑스가 그 나라였습니다. 왜 프랑스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으로 생산합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원자력 연료 사이클 전반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고 농축하고 연료봉을 만들고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전 과정을 이 나라 혼자 합니다. 그 기술의 핵심 기업이 오라노입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농축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하기로 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오라노와의 협력은 단순히 연료를 사는 계약이 아닙니다. 우라늄 공급망 안에 한국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에너지 시장이 흔들려도 한국의 원전은 더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동쪽 지부티의 해외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동 인근 해역에 실질적인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양 안보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발언권도 갖고 있습니다. 안보와 원자력 2가지를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 한국이 찾고 있던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프랑스가 한국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국의 원전 건설 능력입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자국 내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려고 착공한 발전소입니다. 2007년에 첫 삽을 떴습니다. 당초 완공 목표는 2012년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입니다. 아직 안정적인 상업, 운전 단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 이후 19년이 지났습니다. 비용은 처음 예산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보겠습니다. 2009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따냈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원전을 짓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2012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예산대로, 약속대로 완공됐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차례로. 아랍에미리트 사막 위에 세운 바라카 원전 4기가 지금
그 나라 전력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9년째 자국 안에서 고전하는 동안 한국은 남의 나라 사막에 원전 사기를 약속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원전 건설의 파트너를 찾을 때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기술 네트워크와 한국의 실행 능력,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어느 나라도 쉽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서울로 왔습니다. 강연장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협력이 가져올 변화의 크기를 가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 11건 중에는 핵심 광물 분야도 들어 있습니다. 원자력 연료,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광물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 특정 나라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건 이 공급망 의존도를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외교적 영향력과 자원 접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공급망을 가공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반세기에 걸쳐 똑같이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이 했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973년 10월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서방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충격이 파도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자동차가 몇 킬로미터씩 줄을 섰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요일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일본 슈퍼마켓에서는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유엔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서울의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연탄 냄새와 입김이 뒤섞였습니다. 흐릿한 버스 창문 너머로 낮은 지붕들과 어두운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부대끼며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버텼습니다. 그 나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유국들은 석유 달러로 개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도로를 깔고 항구를 만들고 건물을 올려야 했습니다. 한국 건설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리비아로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오일 쇼크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중동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2015년 3월 예멘에서 내전이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멘 주재 외국 공관들이 일제히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나라들의 자국민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멘에 한국 교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함을 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아라비아해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포성이 울리는 예멘 아덴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아덴 부두의 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연기 냄새가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쿵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짙은 연기 기둥이 항구 너머 건물들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교민들이 부두로 달려왔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맨발로 달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부두 바닥에 거친 돌 표면이 그대로 닿았습니다. 그 배에는 한국 교민만 타지 않았습니다. 자국 정부가 이미 철수한 나라의 외국인들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빠지고 유럽이 빠진 자리에서
한국은 남아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한국 군함 갑판 위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바닷바람이 갑판 위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출 작전이 끝난 후에도 한국 대사관은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예멘 옆 나라 오만의 무스카트로 임시 이전해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전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지금 2026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우회 항로를 찾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세계가 뒤로 물러서는 그 자리에서 한국은 유럽의 핵심 강대국을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함께 보장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포함한 필수 해상 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공식 지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에서 한국은 중동으로 나갔습니다. 2015년 예멘 내전에서 한국은 남아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2026년 호르무즈 위기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죠. 한 번이면 그날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뭔가 있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에 걸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똑같은 방향을 선택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성격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평생 만들어온 방식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4월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도착했습니다. 외교 의전에서 국빈 방문은 최고 등급입니다. 실무 방문이나 공식 방문보다 훨씬 높은 의전이 수반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방안이 어떤 수준의 방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 회담장에 두 정상이 자리했을 때 그 자리는 단순한 인사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핵심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 실질적인 약속을 만들어내는 자리였습니다. 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은 구체적이고 촘촘했습니다. 양국은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에 맺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22년 만에 최고 등급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외교 관계에서 이 명칭이 붙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단 한 단계가 아니라 최고 단계로 바로 올라간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04년 한국이 프랑스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유럽 주요국들에게 선진국 문턱을 막 넘어서는 나라였습니다. 포괄적 동반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은 프랑스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80% 이상을 건조하는 조선 강국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타국에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수십 년의 현장 경험을 쌓은 나라입니다. 포괄적 동반자로는 부족했습니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여야 했습니다.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협정 개정도 3건이 이뤄졌습니다. 인공지능, 핵심 광물, 원자력 연료 공급망, 해양 안보 분야가 넓었습니다. 숫자도 많았습니다. 화면의 숫자를 보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일이라는 숫자와 그 숫자 뒤에 있는 의미를 가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연세대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정 국가의 자의적인 군사 개입이 국제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발언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분쟁 지역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왜 중요한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국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방문국을 충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나라가 이 발언을 감당할 만한 외교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마크롱이 그 발언을 서울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발언을 받아낼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동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한국 에너지 기업의 주재원이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소식을 접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김성찬, 55세, 카타르 도하 주재입니다. 그가 쓴 글입니다. 1990년대에 처음 중동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갑다는 반응, 그리고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는 반응. 그때는 두 번째 반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라카 원전 지은 나라 아닌가? 세계 최고 조선소 가진 나라 아닌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20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그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 글은 수천 번 공유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소속의 한 분석가도 이번 협력을 주목했습니다. 필리프 베르나르, 43세, 파리 소재 국제에너지 정책 연구기관 소속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에너지 안보 논의에서 수용자가 아닙니다. 제안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내놓은 제안은 구체적이었고 실행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줬던 나라가 이제 실행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는 소리만 들릴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이 지은 바라카 원전 인근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흐마드 알 마흐무디, 38세, 아부다비 출신입니다. 바라카 원전 운영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처음에 한국 기업이 이 원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원전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짓는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예정대로 완공했습니다. 그것도 한 기가 아니라 4기를. 지금 이 원전이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4분의 1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한 나라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같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한일간지 서울 특파원이 정상회담 다음 날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 기사의 첫 대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크롱의 아시아 방문지가 과거에는 도쿄나 베이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2026년 그 무대가 서울이었다. 이것이 지정학의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저는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잠시 힘을 줬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을 훨씬 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멀리, 반세기 이상 전으로. 1953년 서울입니다. 전쟁이 막 끝났습니다. 도시라고 불러야 할 것들이 잿더미였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 위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헐벗은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돌멩이와 흙먼지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멀리서 여전히 들려오는 포성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그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던 외교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향후 수십 년간 외부 원조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가, 그 잿더미가, 그 외교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르나라가 2026년 4월 3일 프랑스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대입니다. 1970년대 울산 바닷가입니다. 밤이 되어도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야드에서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불꽃이 흩어지면서 금빛 먼지가 허공에 퍼졌습니다. 그 빛 아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끼익, 쿵. 철판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용접봉이 금속에 닿는 순간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굳은 살로 갈라진 손입니다. 장갑 안에서도 쉬지 않고 일했던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손등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기름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쥐어짜도 더 이상 힘이 없을 것 같은 손이었지만 그 손이 다시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손에 들고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배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배가 외화를 벌었습니다. 두 번째 시대입니다. 1980년대 중동 사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공사 현장. 한낮 기온이 5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이니까요. 지평선까지 황토색 모래뿐이었습니다. 하늘은 눈이 부실 만큼 하얗게 빛났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씩씩 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막혔습니다. 입 안에서 모래 맛이 났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망치 소리와 굴착기 소리가 현장을 채웠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갔습니다. 작업복 안쪽까지 열기가 파고들었습니다. 그 열기와 피부 사이에서 땀이 흘렀다가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막사로 돌아가 고향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봉급 봉투 안에 달러를 고향에 붙였습니다. 자식 학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학기 교과서 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달러가 대한민국 외화 보유고를 채웠습니다. 그 달러로 기술을 사들였습니다. 그 기술로 공장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시대입니다. 1990년대 심야 연구소입니다. 일본 기업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달라고 하면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서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분해해서 파악했습니다. 세상이 모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연구소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들여다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을 채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계산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생각 하나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밤이었지만 도면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도면에서 나온 기술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서 있는 바라카 원전입니다. 프랑스와 함께 세계 시장에 나가려는 바로 그 원자로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숨을 한번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쓰러진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는 것. 그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일어섰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땅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막은 벽들 앞에서 빼앗겼습니다. 원조에 의존해야 한다던 세상의 시선 앞에서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사막에서 땀을 흘리면서 조선소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도면을 그리면서 그래도 나아갔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그것이 한국이 2026년 4월 3일 프랑스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맞이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원전 협력, 양해각서 11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이 단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이 가능해진 이유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가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1970년대 그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을 도시락 하나 들고 걸어 나가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중동 사막에서 한낮 떼약볕을 온몸으로 버티면서 공급 봉투를 고향으로 붙이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1980년대 그 뜨거운 사막에서 자식 이름을 속으로 되뇌면서 손을 멈추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1990년대 차가운 연구실 책상 앞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면과 씨름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논밭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자식 교육 하나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으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오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1953년 67달러라는 숫자에서 출발했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봤을 때, 향후 수십 년간 외부 원조 없이는 자립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한 것은 정치인도 아니었고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0도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버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도면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땀이 이 나라의 기반입니다. 그분들의 봉급 봉투가 이 나라의 기술을 샀습니다. 그분들의 밤이 이 나라의 원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공장 기숙사 2층 침대에서 자다 새벽에 일어나셨던 그분들, 사막에서 편지 한 장 받으면 눈물을 훔치셨던 그분들, 연구소에서 밤 12시가 넘어도 도면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그분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강국의 씨앗을 심으셨던 그분들, 그분들이 이 기적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2026년 봄 서울 청와대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나눈 그 악수 안에는 그 모든 새벽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사막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원전 도면을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협상합니다. 2026년 봄 서울 청와대에서 프랑스와 나눈 그 악수는 그 오랜 여정의 다음 장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막혀도 돌아서 갑니다. 쓰러져도 같은 방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한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살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